일을 그만둘 건가? 아니면 이혼할 건가? 당장 선택해! 단 몇 분 만에 저는 시아버지에게 2번의 따귀를 맞았고 직장과 결혼 중 하나를 택하라는 강요를 받았으며 제가 돈을 보태 지은 이 집에서 더부살이하는 사람 취급을 받았습니다. 시아버지가 으르렁거리는 목소리로 재촉했습니다. 선택해. 직장을 버리든가 남편을 버리든가. 저는 울지도 애원하지도 화해를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미소를 지으며 온 집안을 침묵시킨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이 앉아 계신 회장 자리는 내일 당장 제가 해고하겠습니다. 그들은 저를 그저 돈이나 벌어오는 조용하고 순종적인 며느리로만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의 선택이 저의 인생에 불어닥칠 거대한 폭풍의 서막이었으며 제가 이 집안의 근간을 뒤흔들 결정적인 무엇을 쥐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여러분의 마음의 정거장이 되어주는 저희 마음 정거장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떤 날의 야근은 승진을 위한 것이고 어떤 날의 야근은 집에 가기 싫어서 하는 것이라지만 제가 밤 9시까지 회사에 남았던 이유는 단지 저에게 선택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저를 맞이한 것은 따뜻한 밥이 아니라 시아버지의 얼음장 같은 눈빛과 제 남편, 그 사람의 비겁한 침묵이었습니다. 불과 몇 분 사이에 저는 뺨을 2대나 맞았고 일과 결혼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강요를 받았으며 제가 돈을 보태 지은 이 집에서 더부살이하는 사람 취급을 받았습니다. 시아버지는 목소리를 낮게 깔며 윽박질렀습니다. 회사를 그만둘 거냐? 남편을 버릴 거냐? 네가 선택해. 저는 울지도 빌지도 화해를 청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희미하게 웃으며 온 집안을 정적에 휩싸이게 할 한마디를 내뱉었을 뿐입니다. 남편은 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의 그 이사 자리. 내일 제가 해고할 겁니다. 그 순간을 기점으로 이 가족의 모든 것은 이전과 같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밤 9시, 텅 빈 사무실에는 형광등 몇 개만이 차가운 바닥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건조하고 규칙적인 에어컨 소리는 긴 하루 끝에 사람을 더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컴퓨터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뻑뻑한 눈, 오랫동안 같은 자세로 앉아 뭉친 어깨. 하지만 마우스를 쥔 손은 마지막 보고서의 숫자 하나하나를 꼼꼼히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의 도시는 이미 오래전에 불을 밝혔습니다. 투명한 유리창 너머로 꽉 막힌 도로 위 자동차들의 행렬이 보였습니다. 빨갛고 노란 불빛들이 끝없이 이어진 뱀처럼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은 집으로 서두르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와 아이들, 고된 하루 끝에 웃음소리가 있는 곳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이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성실함을 과시하고 싶어서도 지치지 않아서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일찍 퇴근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프로젝트는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고 저희 팀은 인력이 부족했습니다. 위에서는 업무를 지시했고 아래에서는 감히 불평 한마디 하지 못했습니다. 팀장으로서 저는 진행 상황에 대한 책임과 갑작스럽게 휴가를 낸 팀원들의 업무까지 떠안아야 했습니다. 어떤 날은 점심조차 거르고 식어 빠진 커피 한 잔으로 겨우 정신을 차리기도 했습니다. 컴퓨터 화면 오른쪽 하단의 시계를 보았습니다. 21시 2분. 저는 짧은 한숨을 내쉬고 저장 버튼을 누른 뒤 컴퓨터를 껐습니다. 정적 속에서 들려오는 딸깍 소리가 유난히 선명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메고 익숙한 무거움을 느끼며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언제나처럼 조용히 집에 들어가는 것에 익숙해진 사람의 감각이었습니다. 로비에 앉아 계시던 나이든 경비 아저씨가 저를 보며 안타까운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도 늦으셨네요. 저는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네, 이젠 익숙해요. 주차장에 도착해서야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이 켜지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부재중 전화 16통, 그리고 연달아 와 있는 문자 메시지. 지금이 몇 시인데 아직도 회사야? 시집간 딸이 밤낮으로 회사에만 처박혀 있고 당장 들어와. 발신인은 선명하게 시아버지라고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꽉 쥔 채 다시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전화하든 안 하든 집에 돌아가면 이미 모든 상황이 정해져 있을 거란 사실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은 평소보다 더 어두웠습니다. 밤바람이 뺨을 차갑게 스쳤지만 마음속은 불이 난 듯 뜨거웠습니다. 시댁이라 부르지만 점점 잠만 자러 들르는 곳이 되어가는 저 앞의 집을 생각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식은 밥과 오래된 기름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부엌은 어두웠고 희미한 노란 등불만이 켜져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이미 오래전에 차려진 저녁상이 있었습니다. 음식은 차갑게 식었고 접시 위에는 마른 생선 조각 몇 개가 놓여 있었으며 국그릇에는 얇은 막이 생겨 있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시아버지가 허리를 꼿꼿이 세운 채 싸늘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두 팔을 가슴에 끼고 있는 그의 모습. 위로 천장의 불빛이 비쳐 이마의 주름이 더욱 깊어 보였습니다. 그 옆에는 남편이 벽에 바싹 붙어서서 제가 들어서는 것을 보자 시선을 피했습니다. 인사도 안부도 없었습니다. 이제야 기어 들어오는 거냐?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한 글자 한 글자가 무겁게 제 얼굴에 내던져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허리를 숙여 신발을 벗으며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님. 오늘 회사에 일이 너무 많아서요. 프로젝트가 급해서 그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시집간 여자에게 가장 큰 일은 가정이야. 아직도 네가 미혼인 줄 아나? 저는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세차게 뛰고 목이 메었습니다. 이 집에 전기세, 수도세, 식비가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라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놀기 위해 일하는 게 아니라는 것도 저 역시 지쳐 쓰러질 것 같은 저녁이면 따뜻한 밥 한 끼와 오늘 힘들었지 라는 다정한 한마디를 간절히 바란다는 것도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서 제 말은 한 번도 무게를 가진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시아버지가 손으로 식탁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내일부터 야근 없어. 그런 식으로 일하는 며느리 난 용납 못해. 저는 고개를 들어 처음으로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네. 하지만 이 프로젝트는 제가 책임자예요. 제가 일찍 퇴근하면 진행에 차질이 생깁니다. 내가 알 바 아니야. 그의 목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똑똑히 들어. 회사를 그만두든지 남편을 버리든지 네가 선택해. 방 안은 숨 막히는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그 자리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제 편을 들지도 반대하지도 않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제 마음은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지난 몇 년간 애써 외면해왔던 한 가지 사실을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저는 한 번도 아내로 여겨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돈 버는 기계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밤이 제 인생에 몰아칠 거대한 폭풍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집안은 벽시계의 초침 소리가 들릴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가방끈을 쥔 손, 긴 하루 끝에 땀으로 축축한 등, 식어 빠진 음식 냄새가 공기 중에 맴돌았습니다. 이 집에서의 제 위치처럼 익숙하면서도 낯설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불쾌감이 가득했습니다. 거기 서서 뭐해? 밥 안 먹어? 저는 식탁을 힐끗 보았습니다. 밥은 말라 있었고 국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나지막이 지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이따 먹을게요. 너무 피곤해서요. 피곤해? 그는 입꼬리를 비틀었습니다. 밖에서 일하는 게 집에서 남편이랑 애들 챙기는 것보다 힘들어. 네 엄마한테 가서 물어봐라. 옛날 여자들 중에 너처럼 밤늦게까지 일하는 사람이 있었는지.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제 어머니는 평생을 고생하셨지만 아버지가 어머니를 이렇게 무시하도록 내버려 두신 적은 없었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의자를 빼서 식탁에 앉았습니다. 젓가락을 들기도 전에 시아버지가 밥그릇을 제 앞으로 거칠게 밀었습니다. 빨리 먹고 방에 들어가. 내일부터 야근은 없어. 똑똑히 알아들어.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이전처럼 숙이지 않았습니다. 네, 하지만 중간에 그만둘 수는 없어요. 제가 프로젝트 책임자인데 갑자기 빠지면 어떻게 해요? 그가 식탁을 내리치자 그릇들이 요란하게 흔들렸습니다. 그 회사가 내 것인 줄 알아? 심장이 조여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마지막 희망이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남편을 돌아보았습니다. 오빠라도 한마디 해줘요. 나도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일하는 거잖아.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저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네가 잘못했어.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똑똑히 들렸습니다. 아버님 말씀이 맞아. 결혼한 여자는 가정을 더 챙겨야지. 귀가 멍멍해졌습니다.
가벼운 한마디였지만 마치 찬물을 얼굴에 끼얹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럼 이 집 생활비, 전기세, 수도세, 식비는 어디서 나오는 건데요? 공기는 순식간에 팽팽해졌습니다. 시아버지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얼굴이 분노로 붉어졌습니다. 네가 지금 무슨 말버릇이야? 누구한테 대들어?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뿐이에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이기적이어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다고요. 닥쳐! 그가 소리쳤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깨닫기도 전에 제 뺨으로 무언가 날아왔습니다. 짝 귀가 윙윙거리고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몸이 휘청거려 의자에서 떨어질 뻔했습니다. 왼쪽 뺨이 불에 댄 것처럼 화끈거렸습니다. 저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방금 일어난 일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허공에 손을 든 채 서 있었습니다. 명심해. 이 집에서는 내가 왕이야. 저는 남편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저를 부축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말리는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그 순간 심장 속 무언가가 산산조각 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고개를 들어 시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제가 일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아직도 말대꾸야? 그가 다시 손을 휘둘렀고 두 번째 따기가 날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허리를 꼿꼿이 세웠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분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오늘 내가 고개를 숙이면 평생 고개를 들 수 없을 것이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제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아버님 말씀이 맞아요. 선택해야죠. 온 집안이 얼어붙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거나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남편을 버리거나 저는 지난 몇 년간 남편이라 불렀던 남자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답을 정했어요. 두 번째 뺨을 맞은 후 집안은 무서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더 이상 고함 소리도 그릇 부딪히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의 거친 숨소리와 제 가슴 속에서 세차게 뛰는 심장 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뺨은 화끈거렸고 한쪽 귀는 여전히 멍했지만 정신은 이상할 정도로 맑았습니다. 익숙했던 두려움과 체념의 감정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무서울 정도로 평온한 마음이 찾아왔습니다. 마치 충분한 고통을 겪은 후에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저는 천천히 뺨에서 손을 떼었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쉬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분노와 경멸이 뒤섞인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뭐야? 아직도 할 말 남았어?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남편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그 자리에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두 손을 깍지 낀 모습이 꼭 책임을 회피하는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저를 지켜주리라 믿었던 남자는 이제 제 인생에서 희미한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기뻐서가 아니라 마침내 모든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선택했어요. 제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바닥에 선명하게 떨어졌습니다. 시아버지가 눈썹을 치켜떴습니다. 뭘 선택해? 남편을 버리기로요. 온 집 안에 공기가 닿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세상에 얘야 무슨 말이니? 부부 사이에 무슨 일이 있든 차근차근 이야기해야지 어떻게 그런 심한 말을 하니? 저는 시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제가 비난받고 감시당하고 모욕당할 때마다 침묵으로 일관했던 그 여자를 말입니다. 심한 말이 아니에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사실을 말했을 뿐이에요. 저는 다시 남편을 보았습니다. 당신은 단 한 번도 나를 지켜준 적이 없어. 그러니 당신은 더 이상 내 남편이 아니야.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는 당혹감이 역력했습니다. 여보, 화났을 때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부모님도 다 우리 가족 잘 되라 그러시는 거잖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이건 화나서 하는 말이 아니야. 지금이 내가 태어나서 가장 정신이 맑은 순간이야. 시아버지가 큰 소리로 비웃었습니다. 네가 남편을 버리면 끝날 것 같아? 이 집에서 나가면 네가 뭘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가 제게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내가 똑똑히 말해두지. 이 가문이 없으면, 이 집이 없으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저는 그의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아버님 말씀이 맞아요.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잠시 주춤했습니다. 하지만 아버님은 한 가지를 잊으셨네요. 온 가족이 조용히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어두운 거실에서 화면이 밝아지자 제 얼굴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여전히 손자국이 남아 있었지만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가문이 필요 없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제가 가진 것은 처음부터 이 가족의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시아버지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지금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저는 차갑게 느껴질 정도로 평온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남편은 버리겠다고요. 저는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아주 빠르게 처리될 겁니다. 저는 몸을 돌려 계단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가기 전에 멈춰서서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아버님께 한 가지 말씀드리죠. 집 안은 숨을 죽였습니다. 아버님이 앉아 계신 그 이사자리 생각만큼 튼튼한 의자가 아닐 겁니다. 아무도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고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저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이 게임의 판은 이미 뒤집히기 시작했고 가장 먼저 두려움에 떨게 될 사람은 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시댁에서 자지 않았습니다. 방에서 여행 가방을 꺼내 필요한 옷 몇 가지만 챙겼습니다. 모든 것은 조용히 이루어졌습니다. 아무도 막지 않았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아마 그들은 제가 일시적인 분노로 가출했으며 이전에 여러 번처럼 며칠 지나지 않아 고개를 숙이고 돌아올 것이라 생각했을 겁니다. 그들은 제가 이번에는 정말로 떠난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등 뒤로 문이 닫히는 철컥 소리가 건조하게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제게는 너무나 오랫동안 이어져 온 인내의 시간에 마침표를 찍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밖은 밤바람이 세차게 불고 있었습니다. 저는 대문 앞에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울지 않기 위해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슬퍼서가 아니라 가벼워져서였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숨을 쉬는 것 같았습니다. 한편 제 등 뒤의 집에서는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이미 식어버린 찻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허공을 응시하며 제 말을 되뇌었습니다. 아버님이 앉아 계신 그 이사자리, 생각만큼 튼튼한 의자가 아닐 겁니다. 그것이 감히 나를 협박해?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옆에서 그릇을 치우던 시어머니가 남편을 힐끗 쳐다보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여보, 보셨어요? 오늘 쟤 뭔가 달랐어요. 내가 이 나이 먹도록 사람 눈빛만 봐도 알아요. 쟤 빈말하는 거 아니에요. 쓸데없는 소리 마. 시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걔는 그냥 며느리일 뿐이야. 회사 일에 대해 뭘 알겠어? 하지만 그렇게 말하면서도 그의 손은 찻잔을 너무 세게 쥐어 떨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방구석에 서서 아버지를 훔쳐보다가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음속에서 희미한 불안감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회의 때마다, 계약할 때마다 거래처 사람들이 자신보다 저를 더 존중했던 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제가 회사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쥐고 있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시아버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기만 하면 제 평온한 눈빛이, 그 차가운 미소가, 뺨을 2대나 맞고도 쓰러지지 않고 꼿꼿이 서 있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한밤중에 그는 벌떡 일어나 휴대폰을 들고 그의 신복인 비서에게 전화했습니다. 내일 당장 회사 주주명부 전부 다시 확인해. 수화기 저편에서 비서가 머뭇거렸습니다. 네, 어느 부분을 중점적으로 확인할까요? 시아버지는 몇 초간 침묵하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 며느리와 관련된 모든 것. 전화를 끊고 그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사 자리에 앉은 지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그 시각 저는 임시로 빌린 작은 방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불은 끈 채 휴대폰 화면에서 나오는 빛만이 방 안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메일을 열자 거래처, 이사회, 법무팀에서 온 수많은 미확인 메일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바로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에게 짧은 문자 하나만 보냈습니다. 이혼 서류와 인사 개편안 준비 부탁드립니다. 때가 거의 다 됐습니다. 문자를 보낸 뒤 휴대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더 이상 두렵지도 떨리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한 가지 감각만이 분명했습니다. 폭풍은 이미 시작되었고 이번에는 제가 운전대를 잡고 있다는 것. 다음날 아침 시아버지는 매우 일찍 일어났습니다. 개운해서가 아니라 잠을 설쳤기 때문이었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눈을 감을 때마다 제 평온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이 없는 눈빛? 무심코 던진 것 같지만 관자놀이를 규칙적으로 두드리는 소리처럼 머릿속에서 반복되는 그 말.
그 의자 생각만큼 튼튼하지 않아요. 그는 거실로 내려와 불을 켜고 책상에 앉았습니다. 눈앞의 커피에서는 김이 피어올랐지만 마실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은 지난 몇 년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는 낡은 서류철들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전화가 울렸습니다. 네, 이사님. 비서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심스러웠습니다. 어제 내가 회사 지분 확인하라고 한 거 시아버지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뭐 나온 거 있나? 수화기 저편은 몇 초간 조용했습니다. 네. 약간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그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자세히 말해봐. 비상임 주주 명단에 4년 전에 등재된 법인이 하나 있습니다. 이 법인의 지분은 많지 않지만 전략적 핵심 지분 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시아버지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어느 법인이야? 네. 회사 이름은 생소한데 법인 대표가 사모님이십니다.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이 흔들려 커피를 쏟을 뻔했습니다. 뭐라고? 그가 으르렁거렸습니다. 다시 말해봐. 네. 서류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해당 지분은 개인 명의가 아니라 중개법인을 통해 등재되어 있고 서류에 서명한 분이 사모님이십니다. 시아버지는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목이 바싹 말랐습니다. 4년 전 그는 문득 회사가 자금난으로 급박했던 시기를 떠올렸습니다. 그때 정체불명의 투자자가 나타나 조용히 자금을 대주었습니다. 경영 참여를 요구하지 않고 법적으로 매우 까다로운 몇 가지 조항만 요구했습니다. 당시에는 위기를 넘겼다는 사실에 안도할 뿐이었습니다. 이제야 그는 그 조항들이 왜 그렇게 까다로웠는지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비서가 머뭇거렸습니다. 정관에 따르면 해당 법인 대표가 관련된 혼인관계에서 벗어날 경우 의결권이 즉시 활성화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아버지는 전화기를 책상 위에 떨어뜨렸습니다. 머릿속에 섬광처럼 스쳐 지나가는 생각에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이혼. 다른 곳에서 제 남편은 사무실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제가 읽지도 답하지도 않은 메시지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는 제게 여러 번 전화했지만 수신이 거부된다는 안내만 들려왔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그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아내를 잃을까봐 두려운 것이 아니라 지난 몇 년간 자신의 곁에 살았던 여자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는 사실이 두려웠습니다. 그는 제가 늦게 귀가하던 밤들, 말하지 않았던 회의들, 그가 한 번도 관심을 두지 않았던 서류와 전화통화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제가 침묵할 때의 모습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아침, 저는 작은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햇살이 창문을 통해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노트북을 열어 오래된 이메일과 서명된 계약서들을 다시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이 게임에서 서두르면 지는 것이었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변호사에게서 온 짧은 문자였습니다. 상대방이 서류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눈치챈 것 같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미소 지었습니다. 눈치채는 게 좋죠.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의심해야 두려워하기 시작하니까. 노트북을 덮고 일어섰습니다. 밖의 도시는 여전히 평소처럼 소란스러웠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한 가정에서 조용한 쿠데타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언젠가 제 뺨을 때렸던 그 남자가 곧 두려움에 떠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낯선 사무실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받았습니다. 화면을 몇 초간 응시하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금 어디야?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예전처럼 날카롭지 않고 평정을 유지하려는 듯 낮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제가 평온한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만나고 싶다. 그가 말했습니다. 제대로 이야기 좀 하자. 저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제대로? 제가 언제부터 아버님과 제대로 된 대화를 할 수 있었죠? 좋아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예전 회사 맞은편 카페에서요. 오후 5시에. 저는 그가 더 말하기 전에 전화를 끊었습니다. 5시 10분 전 저는 이미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카페는 크지 않았고 부드러운 노란 조명과 잔잔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창가 자리를 골랐습니다. 저녁 햇살이 제 얼굴을 비추도록 숨길 필요도 피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단정한 셔츠 차림에 머리도 깔끔하게 빗었지만 눈빛에는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눈에 띄게 늙어 보였습니다. 그는 저를 발견하고 잠시 멈칫하더니 다가왔습니다.
뭐 마실래? 그가 물었습니다. 블랙커피요? 설탕 없이.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저와 같은 것을 주문했습니다. 작은 테이블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지만 우리 사이에는 깊은 심연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제 일은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너무 화가 나서 그랬다. 어쨌든 너는 우리 집 며느리인데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사과하시려고 부르신 거라면 이 만남은 필요 없습니다. 그는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럼 뭘 원하는데? 그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제가 아버님께 원하는 건 없어요. 다만 더 이상 저를 무시하지 말아주셨으면 해요. 그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네가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방에서 얇은 서류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에 가볍게 올려놓았습니다. 집에 가셔서 회사 정관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보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특히 전략적 지분 부분 말이에요.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있어? 아주 잘 알죠.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으면 의결권이 어떻게 변하는지도요. 그의 손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나를 협박하는 거냐? 아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통보하는 겁니다.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잠시 후 그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 질문이야말로 제가 기다리던 것이었습니다. 간단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날 하셨던 모든 말씀을 거두어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제 삶에 간섭하지 마세요. 그는 헛웃음을 쳤습니다. 그것만으로 끝날 것 같아? 저는 일어나 가방을 받습니다. 그리고 저와 제 남편의 일은 제가 결정할 겁니다. 저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등을 돌려 걸어 나갔습니다. 제 등 뒤에서 그는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고 테이블 위의 커피는 점점 식어갔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제가 빌린 방 문 앞에 초췌한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눈에는 검은 그늘이 져 있었습니다.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그가 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하세요. 미안해. 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그날 침묵하지 말았어야 했어. 저는 그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사과가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어. 제가 말했습니다. 뺨 맞은 사실을 지울 수도 없고. 그는 침묵했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안 될까? 그가 작게 물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기회를 줬어. 저는 문을 닫았습니다. 세게 닫지도 소리내지도 않았지만 그의 뒤에 있는 모든 문이 닫혔다는 것을 그가 이해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아주 일찍 일어났습니다. 잠을 설쳐서가 아니라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깊은 잠을 잤기 때문이었습니다. 작은 창문으로 들어온 햇살이 제가 어젯밤부터 단정하게 준비해둔 서류 뭉치가 놓인 나무 책상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커피 한 잔을 타서 자리에 앉아 마지막으로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겨보았습니다. 손은 떨리지 않았고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생각했던 것만큼의 아쉬움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서류 맨 위에는 굵은 글씨로 이혼 신청서라는 세 글자가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제 이름을 서명했습니다. 글씨는 한 줄의 흐트러짐도 없이 단호했습니다. 마지막 획이 그어지는 순간 저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오전 9시 제 변호사는 모든 서류를 접수했습니다. 오전 10시 공식적인 통보가 제가 한때 가족이라 불렀던 남편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남편은 사무실에 앉아 있다가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그는 메일을 열어 한 줄 한 줄 읽고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놀라서가 아니라 제가 마음이 약해지기를 바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제게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고 문자를 보냈지만 답장이 없었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그는 뒤에 남겨진다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가난해서가 아니라 함께 나아갈 자격이 없어서였습니다. 그는 부모님 댁으로 달려갔습니다.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아버지가 잿빛 얼굴로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앞에는 서류 더미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그가 물었습니다. 시아버지가 고개를 들어 아들을 보았습니다. 눈에는 분노와 당혹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네, 아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아? 그는 침묵했습니다. 이혼 소송을 걸었어.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야. 그는 다른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로 던졌습니다. 전략적 주주그룹의 의결권이 활성화됐어.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 시아버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 안을 서성였습니다. 발걸음이 평소보다 무거웠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회사에서 모든 것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게 됐다는 뜻이다. 방 안은 숨 막히는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럼 그가 더듬거렸습니다. 처음부터? 그래. 시아버지가 말을 잘랐습니다. 너는 처음부터 끝까지 네가 어떤 사람과 함께 살고 있었는지 전혀 몰랐던 거야. 그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제가 늦게 귀가하던 밤들, 피하던 전화들, 모욕적인 말 앞에서도 침묵하던 순간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것은 체념이 아니라 적절한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메시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여보, 나한테 화가 났으면 내가 다 받아줄게. 하지만 이건 아니야. 난 감당할 수 없어. 저는 화면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휴대폰을 껐습니다. 제가 잔인해서가 아니라 한 번도 저를 아껴주지 않았던 사람들을 동정하는데 지쳤기 때문이었습니다. 도시의 다른 편에서는 시아버지가 긴장된 얼굴로 회의실에 들어섰습니다. 처음으로 그는 자신을 향한 의심의 눈초리들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경외의 눈빛이 아니라 자신을 대체할 수 있는지 저울질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는 뒤늦게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날의 2번의 따기는 저를 쓰러뜨린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의자를 걷어차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날 아침에 전체 회의실은 평소보다 사람들로 꽉 차 있었습니다. 공기는 무거웠고 일반적인 회의와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이사회 멤버들은 각자의 자리에 반듯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앞에는 회의 시작과 함께 배부된 자료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무도 큰 소리로 이야기하지 않았고 종이를 넘기는 소리만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시아버지는 의장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익숙한 정장을 입고 단정한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테이블 위에 놓인 손은 불안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손가락을 까딱이는 모습은 그가 애써 감추려는 긴장감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시작합시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이전처럼 확신에 차 있지는 않았습니다. 회의는 처음 15분간은 평범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재무 보고, 프로젝트 진행 상황, 다음 분기 계획 등 모든 것이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회의실 안에서 오가는 눈빛이 많아졌습니다. 마지막 안건에 이르자 한 이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전략적 주주 그룹에 대해 질문하고 싶습니다. 회의실은 즉시 조용해졌습니다. 시아버지는 조용히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 문제는 이전에 해결된 사안입니다. 그가 대답했습니다. 다시 논의할 필요 없습니다. 그 남자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유감스럽지만 지금 다시 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는 서류 뭉치를 테이블 중앙으로 밀었습니다. 오늘 아침부로 활성화된 새로운 정관에 따라 이 주주그룹의 의결권 대표가 변경되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말도 안 돼. 그가 으르렁거렸습니다. 누가 감히 활성화해.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일제히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들어섰습니다. 소란스럽지도 서두르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단순한 정장을 입고 있었고 얼굴은 평온했으며 눈빛에는 더 이상 어떤 두려움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회의 테이블로 똑바로 걸어가 모든 사람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때 온 것 같네요. 온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굳어 있었습니다. 네, 네가 왜 여기에? 그가 더듬거렸습니다. 여긴 네가 함부로 들어올 곳이 아니야. 저는 의자에 가방을 내려놓고 가져온 서류를 펼쳤습니다. 며느리 자격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제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전략적 주주그룹의 합법적인 대표 자격으로 왔습니다. 회의실 전체에 웅성거리는 소리가 퍼졌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을 둘러보았습니다. 정관에 따라 혼인 상태가 변경될 경우 의결권은 즉시 이전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아침에 모든 절차를 마쳤습니다. 시아버지는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불가능해. 그가 속삭였습니다. 네가 어떻게 해?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잊으셨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아무런 준비 없이 행동하는 법이 없어요. 이사회 의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대표이사직에 대한 재신임 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시아버지의 거친 숨소리만이 조용한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바로 그의 맞은편에요. 생전 처음으로 그는 제 눈을 피했습니다. 그에게 자부심을 안겨주었던 권력의 의자가 이제 그의 눈앞에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실은 에어컨 소리가 들릴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모든 시선은 이사회 의장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이 착오가 아님을 확인하려는 듯 정관을 한 장 한 장 천천히 넘겼습니다. 시아버지는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그는 앉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 의자가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님을 직감했기 때문일 겁니다. 회사 정관에 따라 의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전략적 주주그룹의 의결권이 활성화될 경우 이사회는 즉시 대표이사직을 재검토할 권한을 가집니다. 그가 고개를 들어 회의실을 둘러보았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고 반대하는 목소리도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야말로 가장 명백한 대답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나 경멸이 아닌 당혹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명령하고 소리치고 모든 것 위에 군림하는 데 익숙했던 사람이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목소리를 냈지만 말이 갈라졌습니다. 정말 이 지경까지 일을 만들어야 했어? 저는 그를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저는 단지 각자의 자리를 되돌려 놓는 것 뿐입니다. 의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종이도 거수도 없었습니다. 각 멤버는 앞에 놓인 전자패널의 버튼 하나만 누르면 되었습니다. 벽에 대형 화면이 켜지고 숫자들이 천천히 하지만 잔인할 정도로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100%온 회의실이 숨을 죽였습니다.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현 대표이사의 직위를 정지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의장이 말했습니다. 효력은 이 시간부로 발생합니다. 시아버지는 비틀거리며 테이블 모서리를 붙잡고 겨우 서 있었습니다. 그는 익숙한 눈빛, 자신을 위해 한마디 해줄 사람을 찾는 듯 회의실을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한때 그에게 고개를 숙였던 사람들은 이제 모두 시선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가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목이 메었습니다. 나는 이 회사에 평생을 바쳤어. 그리고 회사는 그 공로를 인정합니다. 의장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권력은 고함 소리로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일어섰습니다. 아무도 저를 막지 않았고 더 이상 저를 무시하는 눈빛으로 보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저는 시아버지에게 다가가 그가 들을 수 있을 만큼 작게 말했습니다. 그날의 2번의 따기가 제 명예를 훼손하지는 못했어요. 단지 아버님의 권력을 더 빨리 잃게 만들었을 뿐이죠.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처음으로 저는 그가 정말로 늙었다고 느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밖은 막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비는 가볍게 내렸습니다. 저는 처마 밑에 서서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몇 년 동안 가슴을 짓누르던 커다란 돌덩이를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전 남편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아버지 직위 해제됐다며. 이제 만족해? 저는 문자를 읽고 답장 없이 삭제했습니다. 통쾌해서가 아니라 더 이상 그들의 인정이 필요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 여자가 충분히 정신을 차리면 그녀를 무시했던 온 가족은 자신들의 위치를 다시 배우게 될 것입니다. 해고 결정은 다음날 아침에 공표되었습니다. 기자회견도 떠들썩한 발표도 없었습니다. 단지 간결하고 절차에 맞으며 법적으로 유효한 한 장의 문서가 그의 대표이사직을 즉시 종료시켰을 뿐입니다. 시아버지는 평소보다 일찍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아마도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있다는 작은 희망을 품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익숙한 사무실에 들어섰을 때 그가 가장 먼저 본 것은 책상 위에 단정하게 놓인 골판지 상자였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수첩, 가족사진 액자, 그리고 몇 년 동안 그와 함께했던 만년필이 들어있었습니다.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은 지나가며 마지막 예의로 그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더 이상 아첨도 두려움도 없는 그저 거리감만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사무실 문 앞에 오랫동안 서 있다가 직접 문을 닫았습니다. 그 문은 가볍게 닫혔지만 그에게는 다시는 열리지 않을 문이었습니다. 오후에 저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여전히 남편인 전 남편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우리는 신혼 시절에 함께 갔던 오래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사람만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일찍 와 있었습니다. 피곤한 얼굴, 공허한 눈빛. 왔어? 그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 그가 저를 보았습니다. 그날 내가 만약 당신 편을 들었다면 모든 게 달라졌을까? 저는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그랬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확실하진 않아요.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럼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한 걸까? 저는 그를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분노도 연민도 없었습니다. 당신은 내가 영원히 참을 거라고 생각한 데서부터 잘못됐어. 제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동등한 사람으로 보지 않은 것도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알아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사과가 일어난 일을 바꿀 수는 없어요. 저는 마지막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혼 서류는 다 처리됐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당신에게서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을게요. 내 자유만 되찾아갈 뿐이에요. 그는 바로 서명하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나를 사랑한 적은 있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었죠. 하지만 오늘부터는 나 자신을 더 사랑할 거예요. 그는 삐뚤어진 필체로 서명했습니다. 저녁, 저는 새 아파트의 발코니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도시에는 불이 켜지고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모든 것이 천천히 지나가도록 두었습니다. 더 이상 고함 소리도 식은 밥도 무시하는 눈빛도 없었습니다. 오직 저와 누구의 허락도 받지 않고 나답게 살아갈 새로운 인생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업 실패로 직위를 잃는 남자들도 있고 사랑이 식어 깨지는 결혼 생활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여자가 영원히 고개를 숙일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무너지는 가족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틀렸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은 후 저는 그들을 다시 만나지 않았습니다. 피해서가 아니라 만날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 삶은 새로운 리듬을 찾았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작지만 조용한 아파트에서 눈을 뜹니다. 뜨거운 커피 한 잔을 내리고 창문으로 쏟아지는 햇살을 봅니다. 아무도 제 잠자리를 캐묻지 않고 전화 한 통, 문자 한 통을 감시하지 않습니다. 평온함은 생각보다 단순했습니다. 한편 옛집의 모든 것은 빠르게 변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이전보다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아침마다 서둘러 회의에 갈 일도 빗발치는 전화를 받을 일도 없어졌습니다. 그는 몇 시간이고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었지만 정말로 화면을 보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권력이 떠난 자리는 거대한 공허함으로 남았습니다. 명령하고 존경받는데 익숙했던 사람은 그 모든 것이 사라지자 차가운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피곤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이전처럼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밥을 차려도 먹는 사람은 2사람뿐이었고 음식은 예전보다 더 많이 남았습니다. 잔소리할 만큼 늦게 귀가하는 사람도 짜증을 낼 대상도 없어졌습니다. 어떤 저녁이면 그녀는 제가 앉았던 자리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만약에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침묵했습니다. 전 남편은 집을 나와 임시로 밖에서 지냈습니다. 그의 일은 직접적인 타격을 받지 않았지만 동료들이 그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아무도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지만 모두가 그가 모든 것을 놓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그가 회사 앞에 오랫동안 서서 드나드는 사람들을 바라보다가 휴대폰을 꺼내 제게 보낼 문자를 작성했습니다. 썼다 지우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는 뒤늦은 후회가 어떤 느낌인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저는 시장에서 우연히 전 시어머니와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채소 가게 앞에서 한참 동안 배추를 들고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그녀는 멈칫했습니다. 요즘 잘 지내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잘 지내요. 그녀는 오랫동안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눈에는 미안함과 아쉬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때 내가 만약 네 편을 들어주는 말 한마디라도 했더라면 저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다 지난 일인걸요, 어머님. 누구나 자신의 선택을 하는 거죠.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패배해서가 아니라 너무 늦게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울 앞에 서서 서랍에서 마지막으로 결혼 반지를 꺼냈습니다. 반지는 여전히 빛났지만 제게는 이미 오래전에 그 역할을 다한 물건이었습니다. 저는 반지를 상자에 넣었습니다. 분노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그저 더 이상 서로에게 속하지 않을 뿐이었습니다. 어떤 이별은 눈물이 필요 없습니다. 단지 머무는 것이 가장 큰 실수임을 깨달을 만큼의 냉철함만 있으면 됩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나서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생각했던 것처럼 바로 홀가분해지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가장 뚜렷하게 느낀 것은 공허함이었습니다. 아프지도 괴롭지도 않았지만 은근하게 존재하는 이상한 빈 공간. 마치 너무 오랫동안 짊어졌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 오히려 어깨가 가벼워진 것이 어색한 사람처럼 말입니다. 혼자 사는 첫날 밤, 저는 작은 아파트로 돌아와 조심할 필요 없이 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에는 저를 신문하기 위해 앉아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감시하는 눈빛도 없었습니다. 한숨 소리, 잔소리, 비교하는 말도 없이 오직 정적만이 있었습니다. 불을 켜자 방이 적당히 밝아졌습니다. 가방을 의자에 내려놓고 신발을 벗은 뒤 한참 동안 방 한가운데에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다음에 뭘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혼란스러워서가 아니라 자유가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였습니다. 부엌으로 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간단한 재료 몇 가지 뿐이었습니다. 뜨거운 라면 한 그릇을 끓였습니다. 채소를 조금 넣고 계란도 하나 풀었습니다. 아주 평범한 음식이었지만 저는 한 숟가락 한 숟가락 천천히 먹었습니다. 아무도 재촉하지 않았고 그렇게 먹으면은 꼴이 그게 뭐냐고 비난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행복이란 때로는 아무런 걱정 없이 밥 한 끼 먹는 것이라는 걸. 그날 밤 저는 깊은 잠을 잤습니다. 악몽도 꾸지 않았고 한밤중에 놀라 깨지도 않았습니다. 익숙한 불쾌감이 섞인 채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햇살이 커튼을 뚫고 들어와 바닥에 긴 빗줄기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일어나 커튼을 젖히고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아침 공기가 너무 상쾌해서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커피를 내려 창가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모두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제가 무언가로부터 도망치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도 모든 것은 평소와 같았습니다. 동료들은 다른 눈빛으로 저에게 인사했습니다. 호기심도 동정도 아닌 존중의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일하고 회의하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더 이상 정시에 맞춰 집에 가기 위해서 두를 필요가 없다는 점이 달랐습니다. 점심에는 제 자신에게 맛있는 식사를 선물했습니다. 혼자 앉아 있었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문득 예전의 점심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항상 집안일을 걱정하며 급하게 먹어치우던 감사 한마디 듣지 못했던 그 시간들. 이제 저는 천천히 식사했고 처음으로 시간이 제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제 삶을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옷장을 정리하고 더 이상 쓰지 않는 물건들을 버렸습니다. 낡은 기억이 깃든 물건들은 잠시 들어보았다가 내려놓았습니다. 아프지도 아쉽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지나간 일일 뿐이었습니다. 어떤 밤에는 소파에 홀로 앉아 잔잔한 음악을 틀고 눈을 감았습니다. 제가 걸어온 길을 생각했습니다. 눈물을 삼키던 순간들, 조금만 더 참자고 스스로를 다독이던 순간들, 내가 충분히 노력하면 더 나은 대우를 받을 것이라 생각했던 순간들, 이제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친절은 인내에 대한 보상이 아니며 존중은 침묵에서 오지 않는다는 것을. 미래가 어떻게 될지, 다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될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 순간부터 저는 매일 밤 집에 돌아오는 것이 두려운 삶을 결코 살지 않을 것이라는 것.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제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믿기에 충분했습니다. 이혼 후 전 남편의 삶이 바로 나락으로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출근했고 돌아갈 집이 있었고 곁에는 부모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바로 깨닫지 못한 한 가지, 바로 기댈 곳을 잃어버렸습니다. 처음 며칠 아침 그는 낡은 방에서 깨어나 옆자리가 텅 빈 것을 보았습니다. 비 올 때 우산을 챙기라고 말해주는 사람도, 오늘 저녁은 뭘 먹을지 묻는 사람도, 그가 어질러 놓은 것들을 말없이 치워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것들이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이 엉망이 되기 전까지는요, 아버지는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바쁘게 다닐 회사가 없어지자 더 까다롭고 신경질적으로 변했습니다. 예전에 저에게 퍼붓던 말들이 이제는 아들을 향했습니다. 넌 일 처리를 그따위로 하냐? 이건 왜 미리 챙기지 않았어? 내가 말했잖아. 듣기나 했어?
어머니는 더 과묵해졌습니다. 현관 앞에 멍하니 앉아 텅 빈 길을 바라보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밥을 차려놓고 아무리 불러도 함께 먹을 사람이 없었고 음식은 식어 냉장고로 들어갔습니다. 사람은 많은데 집은 차가웠습니다. 그는 늦게 귀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야근 때문이 아니라 집에 일찍 들어가고 싶지 않아서였습니다. 어떤 밤이면 그는 주차장에서 한참 동안 차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동을 끄고 휴대폰도 켜지 않은 채 단 몇 분이라도 더 조용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럴 때면 문득 제가 생각났습니다. 피곤해 지쳐 늦게 돌아오면서도 부드러운 목소리를 유지하려 애쓰던 제 모습. 식은 밥을 먹으면서도 불평 한마디 없던 저녁들. 뺨을 맞고도 울지 않았지만 상대를 당황하게 할 만큼 차가웠던 그날의 눈빛. 그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의 제 침묵은 나약함이 아니었다는 것을. 어느 날 밤 그는 오래된 메일함을 다시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보낸 수많은 이메일이 있었습니다. 가족 행사 일정을 알려주고 자신을 대신해 한마디만 해달라고 부탁하고 업무 스트레스를 토로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당시 그는 그저 훑어보거나 아예 열어보지도 않은 메일도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다시 읽으니 한 글자 한 글자가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제게 아주 긴 메시지를 썼습니다. 썼다 지우기를 반복하다가 결국 짧은 한 문장만 보냈습니다. 이제야 알았어. 하지만 너무 늦었지. 저는 메시지를 읽고 화면을 껐습니다. 화가 나서가 아니라 더 이상 그 질문에 대답해야 할 위치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무렵 전 시아버지는 고혈압으로 입원했습니다. 심각하진 않았지만 병상에 누워 하얀 벽과 도망칠 곳 없는 생각들을 마주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그는 제 소식을 물었습니다. 걔 뭐라고 안 해? 어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주 잘 지낸대요. 그는 벽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떤 사과는 뱉어냈을 때 이미 들어줄 사람이 없는 법입니다. 저는 여전히 제 속도에 맞춰 살고 있었습니다. 출근하고 운동하고 매일 밤 책을 읽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평범한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야말로 제가 몇 년 동안 꿈꿔왔던 것이었습니다. 한 번은 거울 앞에서 제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여전히 저였지만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경계하지 않았고 누군가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는 않았는지 자문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자신에게 미소 지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이 떠난 후에야 당신의 가치를 깨닫습니다. 하지만 그때가 되면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인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후의 병원은 특유의 냄새가 났습니다. 희미한 소독약 냄새, 갓 세탁한 침대 시트 냄새, 그리고 평온한 얼굴 뒤에 숨기려 애쓰는 피로의 냄새. 저는 긴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제 구두 소리가 심장박동처럼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복도 끝에 있는 병실 문 앞에 잠시 서서 숨을 깊게 들이마신 뒤 가볍게 노크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안에서 전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쉬고 약해진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침대에 등을 높이 기댄 채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눈에 띄게 수척해졌고 머리는 더 하얗게 새었으며 눈은 참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피하게 만들었던 날카로운 눈빛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저를 보자 그는 잠시 놀란 듯 했습니다. 정말 왔구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깐 들렀어요. 그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저를 보는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나 경멸이 없었습니다. 피로, 공허함, 그리고 후회가 뒤섞인 다른 무언가였습니다. 네가 올 줄은 몰랐다. 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도 올 줄 몰랐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무리는 해야 할 것 같아서요. 그는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오후의 햇살이 그의 늙은 얼굴을 비추자 예전에는 미처 보지 못했던 주름들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평생을 그가 아주 나지막이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명령하는 데 익숙했지. 더 크고 더 강하게 말하면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될 거라고 생각했어.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앙상한 손이 이불 끝을 꽉 쥐었습니다. 너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했다. 조금 겁을 주면 얌전해질 거라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동의해서가 아니라 어떤 진실은 스스로 뱉어내야만 깨닫게 되는 법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의 두 번의 딱이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나는 그저 집안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내가 치른 가장 큰 대가일 줄이야.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직위를 잃은 건 너 때문이 아니야. 그가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했기 때문에 잃은 거야.
처음으로 저는 그가 남 탓을 하지 않는 말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일어나 침대 가장자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분명했습니다. 아버님을 원망하러 온 것도 사과를 받으러 온 것도 아니에요. 그가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럼 왜 왔어? 아버님께 알려드리려고요. 제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아버님을 미워하지 않아요. 하지만 돌아가지도 않을 겁니다. 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아.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잃어버린 거는 다시 되찾을 수 없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서 쾌차하시길 바라요. 제가 말했습니다. 남은 인생은 조금 더 천천히 자신을 위해 사세요. 그는 저를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너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강하구나. 그가 말했습니다. 내 아들보다도.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자랑스럽지도 씁쓸하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강한 게 아니에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단지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을 뿐이에요.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돌아섰습니다. 문이 등 뒤로 닫힐 때 그의 희미한 한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이 아쉬움이었는지 뒤늦은 체념이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것이 제가 그들의 인생에 발을 들여놓는 마지막 순간이며 낡은 장을 닫아야 할 마지막 순간이라는 것을. 그날의 만남 후 저는 해가 질 무렵 작은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도시는 천천히 불을 밝혔습니다. 비에 젖은 도로 위로 노란 불빛들이 반사되어 반짝였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천천히 운전했습니다. 피곤해서가 아니라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무언가로부터 도망칠 필요가 없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집에 도착해 문을 열고 불을 켰습니다. 방 안은 조용히 밝아졌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도 한숨 소리도 없었습니다. 어디에 갔는지, 무엇을 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묻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신발을 벗은 뒤 한참 동안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울지도 슬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긴 여정 끝에 지쳤을 뿐이었습니다. 부엌에 들어가 작은 냄비에 국을 끓였습니다. 간단한 국이었지만 아주 천천히 한 단계 한 단계 정성껏 끓였습니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예전에도 매일 요리를 했지만 항상 다른 사람의 비위를 맞추고 비난을 들을까봐 조급한 마음으로 했다는 것을 지금은 제 입맛에 맞게 간을 했습니다. 짜면 물을 더하고 싱거우면 소금을 더했습니다. 아무도 판단하지 않았고 불쾌한 표정을 짓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나를 위해 사는 것은 누구에게도 미안해할 필요가 없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창가에 앉아 오래된 음악을 들었습니다. 늦게 귀가하던 밤, 무시당하면서도 이를 악물고 침묵해야 했던 밤에 저를 울게 만들었던 노래였습니다. 이번에는 아주 평온하게 들었습니다. 기억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더 이상 저를 아프게 할 힘이 없었습니다. 며느리로 살았던 시간, 식은 밥, 야근하고도 비난받았던 날들을 생각했습니다. 저는 충분히 참고 잘하고 순종적으로 굴면 모든 것이 변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이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저 당신이 자신들보다 낮은 곳에 있기를 바랄 뿐이라는 것을. 다음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간단한 옷으로 갈아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아주 다른 기분으로 밖으로 나섰습니다. 과거에 얽매인 사람이 아니라 앞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의 기분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저는 더 집중해서 일했습니다. 무언가를 증명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더 이상 이름 없는 걱정들로 에너지를 소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더 멀리 보고 더 단호하고 더 침착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점심에는 회사 근처 작은 식당에서 혼자 식사했습니다. 함께 앉아 웃고 떠드는 젊은 부부들을 보며 저도 모르게 미소 지었습니다. 부럽지도 씁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다시 사랑하게 된다면 존중받을 때만 사랑하겠다고. 저녁에는 옷장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예전에는 단지 쓸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오랫동안 보관했던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좋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그것들을 버렸습니다. 사랑과 마찬가지로 어떤 것들은 나쁘지는 않지만 더 이상 맞지 않을 뿐이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잠들기 전 저는 거울 앞에 서서 제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여전히 저였지만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경계하지 않았고 자책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틀렸나 하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아주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가장 강한 여자는 다른 사람을 위해 모든 것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상처받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멈출 용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날 밤 저는 아주 깊이 잠들었습니다. 꿈도 꾸지 않았고 놀라 깨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제 모든 결정이 가치 있음이라는 두 단어에서 비롯될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시간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빨리 흐르지 않았습니다. 아주 천천히 하루하루 사람들이 작지만 중요한 변화에 익숙해질 만큼의 속도로 흘렀습니다. 저는 아주 평범한 어느 날 아침에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며 거울 앞에서 머리를 묶다가 한때 남편이었던 남자의 얼굴이 더 이상 선명하게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을 문득 깨달았습니다. 억지로 잊으려 해서가 아니라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감정은 갑작스럽게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산들바람처럼 가볍게 스쳐 지나갔지만 저를 몇 초간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이전에는 누군가, 가족이라는 두 글자만 언급해도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들어도 아프지도 부족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더 이상 관련이 없을 뿐이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습니다. 압박감도 크고 시간도 촉박했지만 이전과 달리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업무를 분담하고 제 한계를 분명히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저는 이 부분은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이 범위를 벗어나는 일은 더 이상 맞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할 용기를 냈습니다. 아무도 불쾌해하지 않았고 평가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예전에는 감히 생각지도 못했던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존중할 때 다른 사람들도 당신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는 것을. 저녁에는 더 일찍 집에 돌아왔습니다. 마트에 들러 필요한 물건 몇 가지를 아주 신중하게 골랐습니다. 절약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 자신을 제대로 돌보는 법을 배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리를 하고 청소를 한 뒤 창가 작은 테이블에 앉아 부드러운 노란 불빛 아래에서 천천히 식사했습니다. 문득 예전의 식사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먹었지만 항상 비난받을까? 마음에 들지 않을까?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트집 잡힐까봐 방어적인 자세로 먹었습니다. 이제는 달랐습니다. 평화로운 식사 한 끼가 때로는 행복의 가장 확실한 척도가 되기도 합니다. 어느 날 밤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전 남편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요즘 잘 지내? 그의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들려왔습니다. 응?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는 몇 초간 침묵했습니다. 아버지가 내 얘기 하셨어. 저는 가볍게 음하고 대답했습니다. 차가워서가 아니라 더 이상 그 이야기에서 제 역할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냥 그거 말해주려고 전화했어. 그가 말했습니다. 돌이킬 수 없다는 거 알아. 알아.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나도 네가 잘 지냈으면 좋겠어. 전화는 금방 끝났습니다. 눈물도 원망도 미련도 없었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창밖을 보았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나뭇잎을 비추고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습니다. 도시는 마치 제 인생에 아무런 비극도 없었던 것처럼 여전히 살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야말로 가장 멋진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누구의 고통 때문에 멈추지 않지만 충분히 용감한 사람에게는 항상 다시 시작할 기회를 줍니다. 그날 밤 저는 수첩에 짧은 한 줄을 적었습니다. 나는 지나왔다. 더 이상 설명할 필요도 누구에게 증명할 필요도 없었다. 단지 내가 다시는 나를 상처 입혔던 곳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 기억이 아무리 나를 불러도 말이다. 그 결혼 생활을 떠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특별한 기념일도 기억해야 할 날도 없었습니다. 그저 아주 평범한 어느 날 아침 회사 엘리베이터 안에서 반짝이는 스테인리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고 제가 아주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문득 깨달았습니다. 옷을 더 잘 입게 되어서도 새로운 직책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제 눈빛이 더 이상 피곤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더 이상 까닭 없는 비난에 대비해야 한다는 경계심을 품고 살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일하고 살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누구의 마음에 들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회사에서는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습니다. 회의는 몇 시간씩 이어졌고 압박감도 적지 않았지만 이상할 정도로 침착했습니다. 누군가 날카롭게 질문했을 때 저는 예전처럼 침묵하며 견디지도 격하게 반응하지도 않았습니다. 충분하고 명확하며 핵심을 짚어 대답했습니다. 회의가 끝났을 때 한 동료가 다가와 작게 말했습니다. 팀장님, 정말 단단해 보이세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단단함은 다른 사람보다 강해서가 아니라 더 이상 아무도 내가 서 있는 기반을 위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녁에는 해가 질 무렵 집에 돌아왔습니다. 불을 켜고 창문을 열자 비 온 뒤에 촉촉한 나무 냄새를 머금은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간단한 저녁을 만들어 작은 테이블에 차리고 조용히 식사했습니다.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온했습니다. 문득 전 남편을 생각했습니다. 원망이나 아쉬움이 아니라 마치 다른 길로 갈라선 옛 길을 떠올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더 이상 만약에라는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질문들은 이미 아주 멀리 남겨두고 왔습니다. 주말 오후 어머니 댁에 들렀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보며 손을 쓰다듬고 말했습니다. 요즘 네 얼굴이 아주 편안해 보인다. 저는 웃었습니다. 네, 더 이상 애쓰지 않아도 되니까요. 어머니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어떤 것들은 보기만 해도 이해할 수 있는 법입니다. 그날 밤, 저는 예전에 걱정과 자책으로 가득 찬 글을 썼던 낡은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내가 틀린 걸까? 내가 부족한 걸까? 저는 예전에 제 자신을 한 장 한 장 읽고는 조용히 수첩을 덮었습니다. 어떤 고통은 지울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그것들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않으면 됩니다. 저는 수첩을 서랍에 넣고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잠들기 전 문득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날 내가 떠나지 않았다면 아마 나는 여전히 살고 있겠지만 매일 견뎌내야만 하는 삶을 살고 있었을 거라고. 그리고 저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떠나는 사람이 항상 패배자는 아니라는 것을. 어떤 사람들은 처음으로 제대로 살기 위해 떠나는 것입니다. 그날 오후 갑자기 비가 내렸습니다. 세찬 비는 아니었고 길바닥을 적시고 공기를 식힐 정도였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하며 익숙한 거리를 천천히 달렸습니다. 몇 년간 며느리로 살았던 옛집으로 이어지는 익숙한 갈림길에 이르렀을 때 저는 저도 모르게 속도를 줄였습니다. 그 길, 저는 셀 수 없이 지나다녔습니다. 예전에는 그 길로 들어설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오늘 내가 뭘 잘못했나? 집에 가면 또 무슨 일이 있을까? 그 질문들은 매일 반복되어 저는 그것이 아내의 평범한 감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길가 낡은 나무 아래에 차를 세웠습니다. 헬멧 위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멀리서 그 집을 바라보았습니다. 대문도 담벼락도 그대로였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저만 달라져 있었습니다. 두렵지도 슬프지도 화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그곳이 더 이상 제게 속하지 않는다는 분명한 느낌만이 있었습니다. 문득 몇 년 전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밤 9시에 집에 돌아왔을 때 야근으로 땀에 젖은 제게 돌아온 것은 차가운 눈빛, 비난, 그리고 저를 정신 차리게 한 두 번의 딱이었습니다. 만약 그날 제가 똑바로 서지 않았다면 아마 오늘 저는 여전히 그 집에 살고 있겠지만 희미한 그림자로 살고 있었을 겁니다. 비가 더 세차게 내렸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보았습니다. 부재중 전화도 답해야 할 문자도 없었습니다. 제 삶은 이제 제가 낯설게 느낄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조용함이 공허함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과거에 발목 잡히지 않는다는 신호였습니다. 저는 시동을 걸었습니다. 떠나기 전에 다시 한번 그 집을 돌아보았습니다. 아쉬워서도 그리워서도 아니었습니다. 제 자신에게 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나는 충분히 멀리 왔다. 차는 옛길을 벗어났습니다. 비는 계속 내렸지만 마음은 아주 가벼웠습니다. 저는 이 순간부터 과거는 더 이상 제 발을 묶는 밧줄이 아니라 그저 하나의 이야기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 옷을 갈아입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끓였습니다. 창가에 앉아 밖에서 점점 잦아드는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유리에 반사되어 눈부시지 않게 반짝였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어떤 돌아봄은 돌아가기 위함이 아니라 다시는 길을 잃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얻기 위함입니다. 어떤 이야기는 눈물로 끝나지 않습니다. 평온한 침묵으로 끝납니다. 저는 아주 평범한 어느 날 저녁에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작은 아파트에 홀로 앉아 있을 때 부드러운 노란 불빛이 바닥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밖의 도시는 여전히 평소처럼 소란스러웠습니다. 저는 찻잔을 내려놓고 의자에 등을 기댄 채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걱정할 것도 기다릴 것도 저를 긴장하게 만드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모든 것이 정말로 끝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더 이상 오래전에 2번의 따기를 분노로 떠올리지 않았고 왜 그렇게 오랫동안 참았는지 자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질문들은 오랫동안 저를 따라다녔지만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2번의 따기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분기점이었습니다. 평가받고 버려지고 무시당하는 두려움 속에 살던 한 여자와 가족, 결혼 또는 의무라는 이름으로 누구도 자신을 상처 입힐 권리가 없다라는 것을 깨달은 한 여자 사이의 분기점. 저는 누구도 이기지 않았습니다. 복수하지도 우위를 점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단지 똑바로 서기를 선택했고 그 선택이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아마도 옛집 어딘가에서 저를 무시했던 사람들은 뒤늦은 후회와 소용없는 만약에를 곱씹으며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저와 관련이 없습니다. 제 삶은 이제 화려하지도 떠들썩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집에 돌아와 문을 잠그고 앉아 제 삶 속에서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게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만약 누군가 제게 묻는다면, 다시 돌아간다면 다른 선택을 할 건가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할 겁니다. 아니요. 그 길을 걷지 않았다면 저는 오늘의 제가 될 수 없었을 테니까요. 어떤 고통은 당신을 파괴하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당신에게 제때 떠나는 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 오는 것입니다. 저는 일어나 불을 끄고 잠들기 전에 마지막으로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작은 공간이지만 제가 허락받을 필요 없이 침묵하지 않고도 존재할 수 있는 곳. 저는 모든 것을 마무리하는 말처럼 제 자신에게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남을 위해 충분히 살았어. 이제는 나를 위해 살자. 밖은 밤이 깊어가고 있었고 제 마음은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정말로 평화로웠습니다. 이야기는 승패가 아닌 깨달음으로 끝을 맺습니다. 어떤 여자들은 약해서가 아니라 인내가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 믿기 때문에 오랫동안 침묵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현실은 인내가 다른 사람을 더 나아지게 만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을 당신의 삶 속에서 점점 더 작아지게 만들 뿐입니다. 이 이야기 속 2번의 따기는 단순한 육체적 고통이 아니라 존중과 모욕, 사랑과 경멸 사이의 마지막 경계선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남기는 가장 큰 교훈은 가족은 당신이 돌아오는 것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혼은 누군가에게 당신을 상처 입힐 권리를 주는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잘못된 것 앞에서 침묵하는 것은 온화함이 아니라 때로는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떠나는 것이 항상 실패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어떤 떠남은 자존심을 지키고 자기 자신을 구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한 여자가 충분히 정신을 차리고 똑바로 설 때 그녀 뒤에 온 인생이 바뀔 것입니다. 만약 이 이야기 속에서 당신의 모습을 보셨다면, 만약 당신도 침묵하고 견디고 조금만 더 참으면 괜찮을 거라 생각한 적이 있다면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길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단 한 줄이라도 좋습니다. 당신이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와닿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부드러운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고 특히 마음 정거장 채널을 구독하셔서 매일 밤 우리 함께 삶의 이야기와 부드럽지만 깊은 교훈을 들으며 조금 더 천천히 살고 자신을 더 잘 이해하고 더 많이 사랑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마지막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